네, 코스피 상황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곳곳에서 과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과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금 전에 뉴욕 증시 마감했는데요. 요즘 뉴욕 증시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보면 7,400, 1,000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다우존스라든지 다우존스, 나스닥도 모두 이제 사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S&P 500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AI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말부터 어쨌든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투자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이제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반영되면서 주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시장 얘기해 볼게요. 어제 코스피 8,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제 시장 움직임 보면서 속도 너무 빠르다, 무섭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한 7,800 넘어선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과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오르는 지금 주식들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AI 수요 중심의 관련 산업들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방향에서는 또 상승의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자금들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특정 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급등의 이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투자 은행들에서는 만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전체가 반도체에 쏠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서 주가 조정이 온다면 우리 시장 전체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JP 보건이 얼마 전에 이제 최근 국내 전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장까지 갔을 경우에 약 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고점으로 봐야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으로 어떤 상승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어떤 펀더멘털 체인지라고 하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하나라도 좀 어긋나거나 조금 더 시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이제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반대의 우리가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긍정적인 상황이겠지만 그 투자는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 잘 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지표들 보면 그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곳곳에서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200 변동지수 봤을 때 이게 65.5까지 올랐거든요. 이 65.5라는 게 극심한 공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우리가 V코스피라고 불리죠. 이제 보통 한국판 공포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의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보통 앞으로 좀 경기가 안 좋거나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제 급락하는 경우에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발발 초기에 또 이것이 굉장히 한번 크게 뛰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시 자금이 유입되고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버블이고 어디까지가 과열 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질 건지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해한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변동성 매매와 매수가 굉장히 빠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변동성을 또 하나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50 정도 되면 이게 우리가 좀 과열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것처럼 한 3일인가요? 3일 연속으로 한 예. 60 이상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지표가 올라가는 이 방향성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변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보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지표를 투자를 할 때 합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좀 전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를 보면 그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에 계속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자마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도 큰 수치로 늘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야간 거래가 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평균 거래액 4월 전체 하루 평균액보다 더 야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증가율로 계산하면 약 34%에 가깝게 네. 지금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스가 전쟁 관련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야간 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열리는 장이 한국 정규장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시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단기 매매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과 그리고 또 해지하려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뭐 위험 회피 세력들도 다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이제 경제 구조도 그렇잖아요. 뭐 수출입의 어떤 대외의 어떤 충격의 의존도가 강한 상황인데 증시뿐만 아니라 예. 증시도 글로벌 뉴스라든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취약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선제 대응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대응하겠다라는 자금들이 늘고 있는 건데 더 걱정인 건 그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 늘고 있다는 건데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잔액이 거의 이제 3년 3개월 만인가요? 예. 최대치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워낙 지금 방향성도 그렇고 시장의 낙관도 있고 어느 정도 AI의 수요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증시의 후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뒤늦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40조에 육박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쨌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한 손실을 감내할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 조정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부실, 채권 뭐 이런 회생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은행권 입장에서도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기간만큼 이자를 내서 빌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만큼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성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성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가계뿐만 아니라 은행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이제 금융권에도 이제 부실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상승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니까 분명히 뭐 효과적일 텐데 하락장 들어섰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나 하락장에서 위험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뭐 이런 증시가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확실시 된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손실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계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차입 규모도 굉장히 가계 대출에 대해서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손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내에 또 다른 금융의 위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부 정책은 어떤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예. 좀 엄격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의 증시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또 다른 대출이 잔액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증권사별로 리스크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낙관적으로만 지수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금융감독원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그 속도에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의 유동성이라든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것이 그런 채권들이 만기가 불이체되면 또 유동성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또 주주 입장에서 우리가 뭐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회계 감시라든지 어떤 감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조금 더 리스크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조금 관리를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체의 내용 자체가 지금 앞으로의 어떤 주가가 버블이고 과열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리스크도 함께 같이 관리해 나가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선제적인 좀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증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젠 조금씩 경고등도 켜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도세 준 거 시작되자마자 그 서울 아파트 매물 크게 줄었더라고요. 이틀 만에 2,800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실소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자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도 우리가 지금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단순히 1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보면 부동산은 조금 특성이 좀 다른 시장이긴 한데 수요 공급 외에도 기대에 따라서 또 가격들이 조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과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시장에 있는 수요를 다 흡수하기 어려운 약간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에 주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사실은 아파트 위주의 뭐 신축, 대단지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앞으로 뭐 보유세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앞으로 매물이라든지 내가 다른 쪽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대출이라든지 뭐 토지 거래로 어떤 허가제도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내가 또 갈아타고자 해도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앞으로 좀 활발해지긴 어렵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을 건들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김윤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세제 그리고 공급 요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공급책이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